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론 제13강 시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강 시와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그 책으로는 237쪽을 펴보십시오. 자, 시와 사랑인데요. 자, 이 시와 사랑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와 사랑 두 가지를 다 함께 다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38쪽의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사랑이란 근대적인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서 및 상황을 아우르며 대상을 향한 따뜻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연애시의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2번. 자,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한 대상인 타인은 무심하고 의식 없는 사물이 아니고 주체와 마찬가지로 욕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로 회귀란 건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기로 회귀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상호 소통적인 성격을 띠는 양상이라는 거. 이게 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방적인 짝사랑, 외사랑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쌍방향이라는 거. 상호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쌍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39쪽. 그래서 이 연애시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넷째 줄에 주의한 모티브가 사랑의 결여 상황, 이별의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연애시의 첫 번째 특징이다. 줄 쫙 쳐놓으세요. 239쪽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죠. 사랑의 결여, 이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과 같은 포괄적인 정서적 지향의 언어와 구별되는 근대적 의미에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 이제 그 239쪽에 밑에서 한 9째 줄 좀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 있죠. 궁극적 그리움과 기다림에 기반을 둔 대상 긍정의 마음이 연애시의 두 번째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별 속에서 어떤 그리움, 기다림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한 서정시 해서 이제 유리왕의 황조가 나오죠. 유리왕의 황조가. 그로 시작해서 고려시대의 이제 만전춘 이런 게 다 남녀 상열지사라고 나오죠. 남녀 간에 즐기는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240페이지 주요안의 불놀이가 나오죠. 240페이지. 이 주요안은 이제 그 뭡니까 최초의 자유시를 쓴 사람이죠. 이 불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초의 자유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덕으로 고추 너의 뱃머리를 돌려라. 거기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이런 걸로 이제 시작하는 불놀이가 있죠. 이제 그 이후에 김소월, 한용운 등 여러 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인들의 시에 이런 연애시적인 지향이 있다는 거죠. 연애시적 지향.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애시의 문법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이제 고은, 신경님, 하종호, 정호승, 김용택, 도종환 등도 연애시의 문법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0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연애시의 모든 대상이 동심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나왔죠. 자, 이 동심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동심원이란 말을 써놨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 같을 동자의 마음심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원이라는 겁니다. 동심원.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대상이 무궁하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님에 대한 한영훈의 님도 이제 뭐 여러 해석으로 갈 수가 있죠. 연인, 조국, 뭐 부처, 절대선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연애시는 유치한 차원의 사랑 노름이 아니라 모호성을 통한 다차원의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자 240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네모를 쳐놓으세요. 전체를. 그래서 별표 정리하면 모티브가 사랑의 결여 상황, 이별의 상황에서 발생했다. 궁극적 기다림과 사랑의 기반을 둔 대상 긍정의 마음.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동시원적 해석이 가능하다.
자, 연애시의 근대적 양상이 241쪽에 나오죠. 그래서 연애시라고 하는 것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한용운의 시가 이제 있죠. 한용운의 시. 자, 241페이지 보세요. 박스에.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자 하여요. 잊고자 할수록 생각히기로 행여 잊힐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잊으려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잊히지 아니하니 잊도 말고 생각도 말아볼까요? 잊든지 생각든지 내버려 두어 볼까요? 그러나 그리도 아니 되고 끊임없는 생각에 님뿐인데 어찌하여요. 구태여 잊으려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과 죽음뿐이기로 님 두고는 못하여요. 그래서 잊히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자 하는 그것이 더욱 괴롭습니다. 한용운의 나는 잊고자라는 시죠. 그래서 이 한용운의 이제 어떤 일반적인 어법인 역설과 반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용운의 시가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님의 부재로 인한 결여를 극복하고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나오는 내용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242쪽에 다섯째 줄 정도부터 보면, 자,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좀 밑줄 좀 치세요. 이와 같이 한용운의 연애시는 형이상학적인 상징의 층이 애절한 연애시적 문법이 결합됐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한용운은 이제 뭐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한용운의 이제 시에서 님 같은 경우도 포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의 백석과 윤동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3페이지 보세요.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죠.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 이 마가리는 오두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두막의 사투리죠.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에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푹푹 내리는 밤에 소주를 마시며 한 사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게 이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가리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랄까요, 유토피아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244쪽입니다. 그래서 출출이가 이제 뱁새인데 출출이 외로이게 우는 산골로 숨어 들어가려는 사내의 의지가 이 나타샤 의지에 이제 나타샤가 호응을 하죠. 그래서 사내의 귀에 대고 자신들의 사랑이 세상이 져서 쫓겨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소각한 세상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라고 속삭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라는 시가 있죠.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후루리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내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라는 윤동주의 이제 눈 오는 지도라는 시의 전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백을 이제 서정시 속에 많이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
그것을 이제 시적 화자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45쪽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위에 있는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시 대상이 부재하는 이별의 상황, 이게 중요하다고 나오죠. 245쪽에 한 7째 줄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모티프를 이룬다.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거기 이제 네모 좀 쳐놓으세요. 245쪽에 두 번째 단락 전체. 그래서 이처럼 백석과 인동주는 나타샤라는 이국적 여인과 순이라는 한국적 여인을 그리움으로 호명하면서 연애시의 중요한 모본을 남기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박인환의 그 시가 하나 나오죠. 이건 뭐 노래로도 되어 있던 유명한 시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의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내 서늘한 가슴에 있어. 그래서 이 박인환의 유작으로 남긴 이 작품이 센티멘탈리즘, 일종의 감상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센티멘탈리즘이라고 하죠. 한자로 쓰면 듣길 감자에다가 상심할 상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거기 그 5째 줄에 이런 말 있죠. 철저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이고 감각적인 의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박인환의 연애시는 그 밑에서 4째 줄에 246쪽에 자, 뜨거움과 열정의 사랑이 아니고 애잔한 그리움과 폐허감을 모태로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7쪽입니다. 247쪽에 김수영의 또 사랑이라는 시가 또 하나 있죠.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이 작품도 결국 뭡니까? 이 사랑의 결여 상황을 모태로 한다고 나오죠. 너라는 존재로 인해서 사랑을 배웠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배웠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쭉 설명되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자, 248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와 관련된 김종삼의 시가 있죠. 그 밑에 시 하나 나옵니다. 248쪽. 온종일 비는 내리고 가까이 사랑스러운 멜로디. 트럼펫이 울린다. 28년 전 선주교가 있는 비 내리던 개성. 호수돈 고녀생에게 첫사랑이 번졌을 때, 버림받았을 때, 비옷을 빌어입고 다닐 때, 기숙사에 있을 때, 기와 담장 덩굴이 우거져 온종일 비는 내리고 사랑스러운 멜로디 트럼펫이 울릴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루 종일 비 내리는 날 가까운 곳 트럼펫 소리가 들리는 장면에서 이제 시가 시작이 된다고 나오죠. 멜로디를 따라서 이제 그 개성에서 만난 여고생을 향한 사랑, 또 시련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드러내고 있고 특히 이제 음악성이 드러나 있죠. 이 트럼펫 소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음악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날 연애시는 무엇인가로 이제 끝이 나는데 우리의 독서 경험을 통해 보건대 사랑의 고전, 그러니까 세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희비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앞에는 그 기쁨으로 갔다가 비극으로 가는 거니까. 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에너벨리. 이게 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형성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 그래서 연애시는 어떠한 회로를 거느리는가. 상실감,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자, 넘겨보세요. 이른바 망부가.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망부가는. 250쪽에. 또 실연가. 그러니까 실연은
사랑을 잃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핀 근대적 연애 시의 양상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의 형식이다. 맞죠?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250쪽의 넷째 줄부터. 그래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낸 노래다. 그래서 위상을 노려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13강 시와 사랑에 대한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 읽기의 배경과 방법으로 시의 역사와 시 읽기의 방법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